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보합, 전세 가격은 0.01% 떨어졌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전한 관망세 속에서 나온 이번 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속에서 찾아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집중 진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막 나왔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뭐 주간 단위마다 발표돼서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더 나빠진다는 게 이제 하락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하락으로. 1월 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설 전이죠. 설 전에는 서울 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하락이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22개 구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개에서 하락 거래가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인천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인천은 그래도 플러스였거든요.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인천도 마이너스 0.01, 경기도는 0.02 마이너스, 수도권 전체가 마이너스 0.02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은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이 0.02%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째 떨어진 건가요, 벌써? 4주 연속? 이게 구별로 예. 하락되는 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몇 개 구만 이렇다면 상관없는데 22개 구 빼고요. 나머지 3개 구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보합이고요. 나머지도 그 상승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다 약세, 굉장히 약세라고 보여지는데 예. 다른 통계를 보면 지방 있잖아요. 네. 지방 중소도시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전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들은 약세인데 진주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들은 여전히 예. 투자 수요,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아직은 중소도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그렇고 한문호 교수님, 이 전세값도 역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 매매 가격 하락 추세와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어떻게 결과를 네, 맞습니다. 매매 가격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상당히 지금 벌써 3주째죠. 연속 하락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그 하락하는 구가 거의 대부분으로 바뀌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에서 전세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전세 거래량에 대해서 김혜재 의원인가요? 한국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12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 자, 12월 달에 53%가 하락 거래입니다. 전세 거래 중에. 전세 거래 중에 근데 실질 그 전세 거래 수치는 계약 갱신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세보다 좀 하락되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불확실해서 근데 다시 뽑은 것이 뭐냐면 계약 갱신된 전세 거래 계약을 빼고 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이 또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참 묘한 현상인데요. 어떤 거요? 상승해서 가격을 올려서 거래한 것은 40.4%, 예. 하락한 것은 39.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시장이 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 일로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내지 보합 내지는 지금 겨루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연 앞으로 시장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신호와 어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세값의 강세가 당분간은 보합 내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요. 대선 전까지는 전세 가격도 보합 내지 강세. 네, 하락의 어떤 하방 압력이 좀 있다고 하방 본 것이 압력적으로? 다른 뭐 실거래가 지수라든지 뭐 주택 매매 예. 지수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관련된 지표들이 다 지금 하락으로 완전하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추세가 약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원의 이 통계만 봐가지고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 김인만 소장님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이 통계를 뒷받침하는 그런 동향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새로운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2주택.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안 팔려서 못 파는 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추더라도 안 팔리는 현상들이 뭐 동탄 신도시나 인천 송도나 이런 외곽 지역들 안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위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통계를 좀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도 거래가 굉장히 좀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강남 쪽도 이제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잠실주공 5단지 50층으로 건축 심의가 나면서 잠실 중5단지. 어제 오늘 체크한 바로는 또 강남의 재건축 음마아파트도 그렇고요. 매물이 또 회수되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들은 최근에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좀 호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또 이게 50층으로 올려준다 그러고 건축 심의가 되고 하니까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강남의 일부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또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이 재건축 일부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니까 주변 재건축 단지들의 매물이 좀 순식간에 들어가는 또, 측면도 있다. 그렇죠. 나왔던 매물들이 없어지고요. 호가가 다시 오르고 하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예. 물론 재건축을 빨리 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건축 심의가 대선 전에 이렇게 꼭 발표가 됐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문도 교수님, 지금 이렇게 저는 좀 다르게 예. 봅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어떤 걸 다른가요? 팩트 좀 체크했는데요. 예. 일단 말씀 주신 잠실주공 그 잠실 중 5단지. 심의 통과된 것이 서울, 네. 경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어, 네, 경관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지정을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이고 예.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잠실주공 5단지는 예. 학교 부지 용지 어떤 그 심의에서 이제 좀 감론을박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50층 올려주고 그 대신에 이제 경관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다 타결이 된 상태였죠. 근데 학교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끌어왔다가 굉장히 오래 끌어온 거잖아요. 네, 정비 맞습니다. 계획안이 2016년에 마련된 이미 뭐 조합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진도가 좀 안 나갔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도시정비법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예. 그럼 이제 건축심하고 교통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은 이제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 달부터 이게 들어갔거든요. 심의가 서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이게 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정비 계획안이 네네. 심의를 통과할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났는데 있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살펴봤습니다. 예. 8월 전까지는 거래량이 그래도 한 4-5건이었습니다. 거기가 3,600세대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 일반 주택은 한 6% 거래량 보면은 한 달에 한 20-30개가 거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10개라고 보더라도 10개는 거래가 돼야 시장이 지금 순환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지금 2개씩 계속 거래됐습니다. 8월부터 2개, 9월도 2개, 10월도 2개, 11월도 2개. 그럼 무슨 뜻입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건 1월도 2개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격? 그리고 마지막 1월 달에 2개가 거래가 됐는데 네. 1월 달에 초에 거래된 것은 28억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거래된 건 27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수에 가까운 수요자가 거기 들어갔지 지금 말씀하신 투자나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금의 가격에 대해서 투자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압구정하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지금 신통기획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신속통합기획. 네네. 발표했죠. 가겠다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0월 달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0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팩트상 예.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는데 매물 걷어들일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냉정해 보면 매물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저는 이제 소장님과 다른 의견이 뭐냐. 실제로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다. 예.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이게 고자산가들이 지금 관망으로 돌아선 건지 저도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지만 거래량 상태를 봐가지고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한다고 한 4월 달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별로 안 늘었습니다. 거래가 별로 안 늘었다.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시장에 대한 불확신 아니면 가격 고점에 대한 생각이겠죠. 그리고 다른 요인들은 이제 외부 요인인데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이게 기대감이 있다라면 2개에서 3개, 4개, 5개 늘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통기획의 압구정 지역도 현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압구정 지역에 단지가 24개인데 네.
4개 단지만 2개, 1개밖에 거래가 안 되고 나머지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몇 신속 개월간 통합 계획에 작년 대한 10월 발표가 있었는데 네, 팩트가.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팩트를 그림으로 가져올 텐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거래가 없을까? 고액자산가들이 왜 투자를 안 할까라는 좀 의아심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래 가격 전망에 대한 조금 불안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거래가 리스크 해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은 네네. 1월 달까지 거래를 보면 그게 맞는데 예, 저는 예. 며칠 지금 어제 오늘 문제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그런 이슈가 됐고 압구정도 그렇고요. 엄마 아파트도 그렇고요. 잠실주공 5단지 지금 호가가 32억까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호가가. 그러니까 32억은 32, 3평짜리 그렇죠. 서울시하고 이제 굉장히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줄다리기가 있고 좀 예. 학교 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네.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그렇게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다른 단지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네. 대선도 남았고 겨우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데 물론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서울시가 건축 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대선 지나고 해도 되는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시점.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심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시점을 조금 그렇죠. 좀 뒤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네네.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또 양극하고 전체적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요.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강남 재건축이 또다시 호가가 들썩이게 된다면 또 다른 또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저는 그쪽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에 사는 분들이 볼 때는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지 벌써 7년 가까이 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길 저는 바라겠죠. 또 수남님이랑 좀 다른데요. 네. 거기 조합원들은 이걸 학수고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눈치 안 보고 네. 그냥 그게 경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관. 네. 네네. 그거는 이제 건축의 어떤 디테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조합총회 이제 거치고 나서 그럼 앞으로 몹쓸 절차가 건축 심의하고 교통 심의하고 환경 영향 평가가 이게 2년 걸립니다. 또 2년. 네, 그게 이게 실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하지 지금 말씀처럼 뭐 갑자기 호가를 32억 올린다. 이분들은 진짜 막말로 말씀드리면 호갱한테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호가를 올리는 거죠. 재건축의 시스템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이 통과된 것이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그동안은 시작도 못 했는데 이제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네, 진전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의미가 있죠. 예.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동안은 뭐 박원순 시장 시절 뭐 전혀 움직이도 못했는데 우리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지금 거래량이 워낙 적잖아요. 네네. 이 거래량이 전체적인 거래량이 적은 것이 가격 안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제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을 보더라도 가격은 작년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더 줄어들었지만 예. 사실 2018년도, 17년도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상승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진입이 된 거고요. 거래량은 없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제 가격이 정체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침체기 진입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닌데 예. 하락이 되든 또는 상승이 되든 좀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예. 상승 또는 하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동상이모?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얼어붙어도 너무 얼어붙었는데 예. 매수자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대선 지나도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집주인들, 다수의 집주인들은 대선 지나면 반등할 거야라는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지나치게 올스톱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월 달 거래량이 75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예. 이거는 줄어도 너무 줄었다고 봐요. 한 1000건? 한 2000건 정도는 돼야 되는 게 너무 정상인데 줄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대선 지나고 예. 일시적인 반등 또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대선 지나고 어느 정도 거래량은 약간 회복은 할 것 같습니다. 대선 지나고 일시적인 반등을 조금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제가 조금 나중에 여쭤보고요. 한문도 교수님은 그동안에 조금 가격 하락이 계속될 거라고 조금 예상을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까? 하락이 아니면 하락이 좀 많이 저는 진전된 진입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진입했습니까? 한 1월 10일부터 확실하게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하락 거래 비중이 좀
자꾸 노출되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시장에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많이 본다라면 수요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하락해서 매매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예. 상승할 건데 왜 하락한 걸? 그거 아마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말릴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을. 네. 그런데 자진해서 하락해서 판단 얘기는 뭘까요? 시장 더- 참여자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50% 이상은 예.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매도를 해서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파셔야겠죠. 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아시겠지만 2023년, 4년, 5년 갈수록 이 물량들이 나온다는 어떤 심리적 시그널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는 주택 가격은 힘을 잃거든요. 그럼 2025년까지 떨어질 거라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대선 이슈라든지 뭐 임대차 만기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있겠지만 예. 워낙 이 심리적 요인 말고 이 물리적이고 기술적 요인들이 실제 하는 요인들이 워낙 하방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는데 그 실거래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네, 그게 뭐냐면 2006년도 우리가 이제 미친 집값이라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걸 만들어요, 지수를. 동일 반복 매매 모형을 쓰는 게 통상적인 이제 선진국의 어떤 통계 모형인데요. 그러니까 한 단지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1, 2층, 뭐 중간층, 상층, 최상층 뭐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짓잖아요. 네. 그 그룹별로 동일 층, 동일 단지에서 두 개 이상 거래가 됐을 때 그거를 지수화해서 가격 변동률을 넣는 것이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2006년부터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100인데 지금 이게 6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하락해서 가격 지수가. 이 수치가 보합세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예. 보합세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현상이 몇 년 만에 왔냐? 12년 만에 왔습니다. 12년 만에. 네, 이 낙폭이 큰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의 흐름과 지금 우리 초반에 말씀 나눈 서울 주택 가격의 하락의 대부분이 23개국가 하락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 그런 말씀 주신 거래량 부분에서 네. 이 1000개와 지금 768개 말씀하셨는데요. 11월, 12월이 1,300개, 1,600개가 그렇습니다. 1,300개. 서울 아파트 기준이죠? 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네. 통상적으로 6,000원이 기본인데 영끌할 때 뭐 만도 갔지만 15,000 가고. 네. 근데 이 수치가 역대 2006년 이후로 최저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최저일까요? 그럼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던진 대로 다른 거 던지는 거 없고 변수라면 딱 하나 있죠. 금리 인상된 것. 금리 인상. 네, 그러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함께. 그죠?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05년도 6년도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금리에서 요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시장이 급변한다는 건 뭐냐? 그동안 팔자와 사자가 겨루기를 하고 심리가 폭발적으로 서로 혼돈돼 있다가 국면이 전환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거래량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예. 매매 지수라고 있습니다. KB에서 발표한. KB국민은행. 네네. 매매가 100일 때는 서로 살려는 사람이 비슷한 건데 예. 지금 그 수치가요 10단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판단되냐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45,000개예요. 예. 계속 1년 내내. 아파트 그런데 매물. 거래량이 1,000개예요. 그럼 44,000개는 거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계속 저번 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3, 4, 5까지도 하락세가 뭐 기술적인 이런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된다. 이런 추세가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간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산 분들 굉장히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김만 소장님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일단 심리가 꺾인 거는 사실이고요. 뭐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보는 관점이 살짝 다른 게 예. 집을 왜 안 파느냐, 네. 왜 안 사느냐라고 본다면 더 안 오를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규제 내용을 보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취득세도 높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덕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지금 10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기대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1억, 2억 정도 올라가지고는 사실 타당성이 안 나오거든요. 세금 내고. 그러면 과거처럼 누구라도 지금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지난 3년 상승분보다는 앞으로 3년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떨어지더라도 올라도 그 정도는 안 올라갈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보유세 내고 나면 떨어지진 않더라도.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또 기준금리도 올라간다라고 하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네. 금리가 올라가고요. 대출 총량 규제가 되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팔아야 되는데 또 반대 심리도 존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입주 물량 부족.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은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고요. 과도한 많은 입주 물량들이 나올 때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호가가 급등했다가 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올 8월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갱신이 끝나니까 시장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 압력 요인도 작용하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 많이 안 떨어질 거야 오히려 상승 압력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시적 반등이 있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얼마나 올릴 것이며 미국이 이제 곧 올리잖아요. 네.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0.25%포인트냐 0.5냐 1%냐 0.25 정도 올린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냥 시장 상황을 봐서 살살하겠구나. 1%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진짜 큰일 났다라는 굉장히 심리적인 동요가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한 0.5 정도 올릴 것 같은데 0.5를 올리게 되면 이제 더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더 관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두 분 다 이 대선의 변수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작용할까요? 두 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얘기하는 게 비슷비슷하던데 네, 두 분의 어떤 대선 이슈라는 그냥 막연한 심리로 네. 일단 뭐 나아질 거다. 예. 특히 또 야당 후보가 되시면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선호하시니까 네.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전망들이나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팩트를 제가 정확히 체크해 보면 예. 역대 대선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던진 것을 모 후보가 그랬잖아요. 공약은 공약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공약은 되고 나면 바뀝니다, 사실. 바뀌는 되고 경우가 많은데요. 나면 또,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공급 대책은 바뀔 수가 없겠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미 다 계획이 됐기 때문에 예. 토지 보상이 가는데 나머지 이제 세제나 이런 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시행령, 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거기서 법은 국회의를 거쳐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기관부서나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강력하게 제어한 제도들이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 이게 다 법에 대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돼도 뭐 집권 여당 후보가 되면은 이걸 쉽게 바꿀 수는 없고 물론 양도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던져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고 그랬죠? 네네 1년만 하겠다 그랬는데 네. 나머지 부분은 법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이재명 후보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뭐 청약제도 뭐 지침이라든지 규칙, 고시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물론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대출 규제에서 이렇게 조금 완화해 주는 거 이런 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규제 핵심을 가지고 있는 뭐 세법이라든지 네. 거래 규제에 관한 법을 고치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이게 임기가 2024년 5월 30일까지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조금 만약에 야권 후보가 되면은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회에서. 그래서 너무 장밋빛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 주식으로 말하면 일시적인 심리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봐서 네. 그 어떤 상승폭도 제한적이고 그 추세는 좀 미약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두 분 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하듯이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려는 정책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은 좀 공약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내가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집값이 들썩이는 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약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 공급 계획들은 비슷하고요. 네. 자, 세금 규제도 막 딱 풀어줄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양도세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네. 한시적 완화는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얘기를 하는데 1년, 2년 기간의 차이고요. 그거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나오게 해서 오히려 시장에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 하락 압박 요인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뭐 다른 뭐 재산세, 보유세 뭐 이런 거 취득세도 많이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데 생애 최초입니다.
대상자들을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보유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를 약간 강화하는 쪽으로 국토 보유세를 해서 약간 밸런스를 조정하는데 네.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재산세, 종부세를 합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부세가 폐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역대 대통령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는 세금 항목을 없애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반등은 되겠지만 냉정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대선 후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심리적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좀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야, 다 풀어줄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저는 두 분이 비슷한 정책을 할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투기 수요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집값 자국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약은 공약이고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후보가 될지 부동산 부분에서는 공급 규모도 그렇고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또 하나의 주제, 이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재초환 부담금. 자, 이제 강남 아파트에 처음으로 부과 통지가 예고됐어요.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어디에 지금 바로 부과가 되게 되나요? 예,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다 통지가 될 텐데 이미 네. 예정 나왔습니다. 성수 장미 아파트가 예상이 한 5억 되고요. 도곡 개포 한신이 한 4억 3천. 네. 반포 이번에 3주구가 4억 정도 되고요. 방패 3익이나 방배 3익하고 반포 현대가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사이입니다. 예. 보면 일단 한 세대 입장에서 갑자기 5억이라는 세금을 낸다는 거는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지금 재건축 예, 되는데 갑자기 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조세 저항 분명히 어떤 단체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좀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세 이연 제도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또 위헌 소송 갈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미과세 실현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밀어붙일 것이고 또 정부는 정부 입장대로 이미 뭐 법리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진행을 할 텐데 충돌이나 어떤 뭐 이런 잡음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해서 제가 볼 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합원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새로 한번 다시 모색하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근데 뭐 납입 방법이라든지 산정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껴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을 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경매를 붙입니까? 이게 월권행위잖아요, 국가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볼 때도 그 정도는 적당하다, 방법도 괜찮다는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고민해가지고 고민해봐야 되겠다. 누가 되던 간에 이거는 좀 푸는 방안을 갖다가 전문가들이나 이 조합원들과 충분히 뭐 공청회를 거치던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 제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물러설 수도 없고 주민들은 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한 가구에 3, 4억씩 내라? 집도 안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세금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야 어떻게든 빚을 내든 뭐 적금을 깨든 예금을 깨든지 하는데 아무리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을 집에 통장에 이렇게 사두다가 세금 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좀 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이게 왜 생겼냐? 투기 억제를 하고요. 뭐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이렇게 환수하겠다는 건데 지금 두 후보께서 공약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거든요. 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이게 상치되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추진위에서 준공 시점까지 뭐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게 1인당 3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를 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빼주긴 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당장 내라고 하니까 못 내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빼주든 양도세나 제도도 있잖아요. 양도세에서 어차피 환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투기 수요는 그렇잖아요. 안전진단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투기 수요는 막되 공급 물량은 나올 수 있게 좀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제 다. 생각에 이게 나중에 이제 살다가 예. 팔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담은 없잖아요. 팔게 그때 어차피 되면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경비로 인정을 해서 계산해 주는 게 맞죠.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을까요? 네. 전체 재산에서 늘어난 것에서 양도세를 내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다른 두 분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동안 정부는 그냥 부담을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정부는 나오니까. 일단 동기 앞으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무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